안녕하세요. 한성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혜윤입니다. 숙명인문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공감인문학센터 이달의 공감읽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정상성의 호출에 대한 거부와 탈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그리고 19세기 미국 고전 소설이죠.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함께 다룹니다. 먼저 강의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글로 치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인 거식증에 대해서 그 의학적인 의미부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은 각 작품의 본격적인 분석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구상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정말 모처럼 독서 열풍이 부는가 싶었는데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의미를 기리고 또 거대한 상의 이름을 뛰어넘는 작품 자체,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의미와 같은 어떤 내부적인 맥락을 좀 두텁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한켠에서는 영어 번역의 기교가 더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뭔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떤 번역가의 기여가 물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말이 더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 소식도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둘러싼 이른바 보수 우파의 반발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단순한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가 어떤 불편한 이들에 의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문학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의 정서에 대해서 어떤 비슷한 의견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상단부터 좀 볼까요? 전지윤 평론가의 글의 제목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보수 우파의 반발이 한강의 문학이 지닌 어떤 불편함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전지윤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존 질서, 어떤 기존 규범에 대한 한강 작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이 작가가 기억하고 직시하려는 그 태도에서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비롯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주철현 평론가 역시도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를 바로 이 불편함에서 찾고 있는데요. 또 다시 왼쪽 하단에 보시면 김별아 소설가 또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말미암은 그 좌우 이념 논쟁은 결국 그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가 지닌 불편함에서 기인한다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존 질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질서 바깥에 자리하면서 질서의 경계 안에 있는 이 존재들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
저는 이것을 정상성의 경계 안으로 자꾸만 불러들이는, 호출하는 그것에 대한 저항, 외면 혹은 거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호출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정상성이 호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놓인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 사실 국가적인 경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한 그 찬물 끼얹기 뭐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죠. 영해. 영해는 폭력의 구조 속에서 어떤 경계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해는 작품 속에서 채식주의를 선언하죠. 이 채식주의 선언을 통해서 육식으로 상징되는 어떤 정상성의 세계 질서, 이것이 그 이외에 존재하는 타자들과의 그 경계에 짚고 있는 걸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영해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경계가 굉장히 공고해야만 할 것 같은 이 경계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때 유발되는 불편함, 정상성의 그 범주 안에 있는 아마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더 느끼겠죠. 이 불편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서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인식에서 이런 불편함이 비롯되고 또 불안이 비롯되는 거겠죠. 보통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충격이나 신체적인 공격으로 여겨지곤 하죠. 그렇지만 규범과 질서가 요구하는 호출 혹은 호명, 그 자체가 하나의 폭력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호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폭력적인 구조에 맞서는 주체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호명하는 것은 그 불려진 이를 특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 수행을 강제하지만 영예 같은 이 특별한 존재는 정상성이 호출하는 것, 이 정상성이 호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폭력성, 이거 자체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정말 극단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거부의 윤리를 수행하는 인물이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둘러싼 어떤 환호와 비판 혹은 뭐 비난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벌써 작년이죠. 스웨덴 한림원이 이 불편함이 주는 미학적인 가치에 굉장히 주목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좀 비슷한 소설 속의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바틀비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가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바틀비 그리고 한강의 채식주의자 속 주인공 영해의 존재론적인 어떤 위치는 정상성의 세계의 호출에 대한 응답하지 않음 혹은 저항하는 방식을 통해서 규범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흔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졌고요.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들을 구체적 주체들로서 호명한다.
알투세르가 한 말이죠.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호명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 그 주체가 자신을 특정한 정체성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호출하는 행위, 그러니까 호명하는 행위는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요. 호출에 응답하는 자는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틀비와 영해는 이와 같은 호출의 메커니즘에 응답하지 않는 주체죠. 이들이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정상성의 호출에 불응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정상성의 이데올로기가 호출하는 것, 그것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또 재의미화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호출에 응답하는 주체는 체제 내에서, 이데올로기 내에서 어떤 자리를 혹은 역할을 부여받지만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 주체는 해석이 안 되는, 해명이 되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되고 또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 강의원에서 호명 대신 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투세르의 개념인 이 호명의 의미를 조금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 두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호명 대신 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호명은 주로 이름을 부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호출은 어떤 강제적인 요청, 요구, 소환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제의 명령을 통해서 주체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는 그 과정을 뭔가 더 예리하게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호명 대신에 호출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틀비는 이 소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한 문장이죠. I would prefer not to.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이 바틀비라는 작품, 필경사 바틀비라는 작품의 화자죠. 변호사가 대변하는 어떤 정상성의 세계가 바틀비를 호출하는 것에 불응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해의 저항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언하고 또 나무가 되고자 하는 정말 그 신체를 변형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유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급진적인 신체 변형의 방식으로 영해는 저항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두 인물의 저항 방식은 규범에 대한 불응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를 타자로 위치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와 또 거부하는 행위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영해가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부의 행위 자체가 이 두 주인공 각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게 불편함 그리고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같은 결을 보여주고 있죠. 바틀비와 영해는 모두 호출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경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작품 속의 그 주변 인물들, 바틀비의 경우는 변호사가 되겠고요. 또 영해가 주인공인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형부, 남편, 심지어 언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될 텐데요. 바틀비와 영해를 해석이 되지 않는 존재로 남겨둘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바틀비와 영해의 탈주 방식 그리고 존재의 어떤 전환 과정이라고 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바틀비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소멸이라는 어떤
존재 전환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영예 같은 경우에는 거식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행위까지 이르게 되면서 본인의 신체를 어떤 나무로 여기는 그런 존재 전환 과정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4개가 되는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 또 영예의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채식, 이것을 저는 제한이나 결핍의 어떤 레토릭, 수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억압에 맞서서 사회가 기대하는 자아라는 그 폭력을 거부하고 다른 존재로 변화하려는 주인공들의 한 그 저항의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작품이 제시하는 저항의 방식,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입니다. 거부, 그리고 탈주의 전략으로서의 거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면, 거식증은 음식의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급식 혹은 섭식 장애 증상 중 하나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DSM-5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급식 및 섭식 장애란 섭식 또는 섭식 관련 행동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해서 음식의 섭취 또는 흡수에 변화가 생기고 신체 건강이나 심리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을 좀 더 이야기해 보면, 구토증, 반추위 장애, 회피성 제한성 음식 섭취 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것들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폭식증으로 이 거식증이 이어진다는 점인데, 이 거식증이라는 것은 현대에 등장한 질병이라고 해요. 거식증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오른쪽에도 제가 써놨지만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영향이 또 클 텐데요. 마름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강박적으로 강요하는 대중매체나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거식증을 비롯한 식이장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가족 형태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대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이 이 대가족의 경우에는 구성원 사이에 이렇게 좀 널리 퍼져 있어서 그 양상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던 반면에, 점차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화되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갈등의 양상이 개인의 섭식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금 아이에라는 연구자가 이러한 그 현대 핵가족화로 인한 갈등들은 갑자기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억눌려서 내부로 투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억압들은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발현될 위험이 있는데, 이게 불안을 어떻게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병리 현상이 이 내부적인 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서,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현대의 거식
앓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학적인 정의가 분명히 있지만 섭식 장애로 규정될 수는 없는, 특히 여성의 젠더 규범성과 어떤 갈등을 드러내는 질병으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식증은 사회적인 통제 그리고 이상적인 여성성에 대한 강박적인 요구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지할 점이고요.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여성의 신체와 섭식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압박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런 그 분석 방식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려 보면요. 김은하 연구자는 계급, 신체, 또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소수성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아주 최근에 자기서사 그리고 회고라는 형태로 문화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한 연구를 하셨어요. 젊은 여성들이 질병과 광기를 주제로 해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가부장제와 정상성 규범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서 페미니즘 지식의 대중화, 그리고 완벽한 여성이라는 이상에 대한 비판적인 재구성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고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식증을 다룬 자기 서사의 경우에는 이런 여성의 젠더 규범성과 갈등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경우이고요. 비규범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하나의 문화 실험이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신영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식증을 마찬가지로 단순한 병리 현상이나 어떤 미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것, 미디어에 의해 강제되는 어떤 것이라고 환원할 수 없는 여성의 사회 문화적인 투쟁, 그리고 발화의 수단으로 이 거식증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신영 연구자의 논의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통제 담론과 결합된 성, 그리고 어떤 주체성의 일환으로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신체의 어떤 그 정상성의 범위에 있는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유능, 어떤 성취, 이런 범주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가치, 이것을 벗어나려는 하나의 어떤 저항의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능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제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특징이고 고질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여성에게 강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거식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 소멸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극단적인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은하 연구자가 주목하는 거식증을 다루는 자기 서사하고 좀 이렇게 맥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거식은 단순한 병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까지도 내포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규범과 통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서의 거식이 지니는 의미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바틀비 그리고 영희의 사례는 이러한 거식의 정치적인 함의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틀비 그리고 영혜의 거식 증세에는 각각 근대적 자본주의 그리고 육식으로 상징되는 지배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의 형태로서 작품에서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바틀비라는 인물은 작품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성 화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의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이 바틀비라는 인물의 어떤 정보라고 할까요? 그의 서사가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틀비가 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잘 드러나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모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분석이나 연구가 굉장히 많은 텍스트입니다. 그런 반면에 채식주의자 영혜의 경우에는 작품에 보면 영혜의 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탈릭으로 등장을 하죠. 이게 독자들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영예의 꿈이나 뭐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 작품 안에 삽입되는 그 과정에서 영예가 저항하는 대상이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라는 거, 그리고 정상성으로 해석되는 이 규범들로부터 영예가 해석당하고 또 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존재로 영예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이 독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바틀비에 비한다면 정말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요컨대 바틀비하고 영혜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있다면, 바틀비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 영혜는 해석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 인물이 보여주는 저항 방식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인 호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틀비하고 이 영혜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칭적인 작품이에요. 두 작품의 서사가 진행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틀비와 또 영혜가 소개되는 부분은 남성 화자의 시각에서 관찰된 주인공에 대한 서술로 진행이 되죠. 영혜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조금 더 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바틀비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두 명의 필경사가 더 있는데, 이들은 성격이 굉장히 좀 극성맞아요. 그것에 비하면 바틀비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차분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영혜는 남편의 눈에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그저 평범한 여자로 그려지죠. 바틀비나 영혜 두 사람 모두 변호사 그리고 남편이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유난스러운 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합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요.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틀비와 영혜는 각 작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변호사와 남편,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그 주변 가족들, 구성원 전체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두 인물은, 변호사와 남편, 두 남성 인물이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해 왔거나 심지어 안락하게 기거해온 어떤 세계를 아주 천천히 혹은 아주 가열차게 박살내는 것까지도 굉장히 닮아 있죠. 다시 말해서 영혜 그리고 바틀비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포섭하고 동일시하게 만드는지를 드러내는 인물들입니다. 필경사 바틀비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주변 인물들은
바틀비와 영혜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게 자기들이 기거하고 있는 이 공고한 세계에 어떤 혼란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러한 면들을 분석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지켜왔거나 거주해온 이 세계가 과연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각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저항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거식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러한 저항의 방식이 작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작품의 주인공들이 겪는 내외적인 변화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는 허먼 멜빌이라는 미국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필경사 바틀비에서 바틀비의 거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인간성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고 또 비유라고 해석이 되어 왔어요.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그 이념적인, 상징적인 측면의 어떤 역사성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당대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바틀비의 거부 그리고 저항이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19세기 중반 미국, 특히 뉴욕의 구체적인 경제 사회적인 조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필경사 바틀비의 부제가 월가 이야기예요. 월스트리트 이야기라고 하는 그 부제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허먼 멜빌은 19세기 뉴욕의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격렬한 노동운동의 격동기를 살았던 작가입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물결이 미국 북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1850년대 뉴욕을 멜빌은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840년대 그리고 1850년대 당시의 뉴욕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빈곤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면서 격렬한 파업 그리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필경사 바틀비라는 작품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계급 갈등을 굉장히 면밀하게 담아내는 작품인 거죠. 이 작품은 필경사 바틀비는 화자인 변호사가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환갑의 지긋한 나이이고 변호사 업계에서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또 꽤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흔히 생각하는 법조계의 모습들이 있죠. 굉장히 격렬하게 변호하는 주장을 막 펼치는 치열하게 법적 논리로 싸우는 그런 변호사의 모습하고 자신은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고 수임료를 챙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한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조용히 사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미덕이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 이런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러한 변호사의 시선 그리고 목소리를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의 다른 필경사 직원들에 대한 소개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독자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바틀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저는 이 변호사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 변호사는 이 작품에서의 변호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붙박이하는 바테비의 존재를 도대체 왜 저럴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요. 내쫓지도 못합니다. 바틀비를 자기 사무실로 내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갖가지 이유를 스스로한테 대면서 이 내쫓는 것을 유예해요. 다른 직업을 제안해 보기도 하고 바틀비에게 돈을 좀 더 심지어 얹어주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나가달라고. 이 모든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스스로 도망치듯이 이사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바틀비 그리고 또 나머지 필경사 직원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특히 바틀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본인이 위치한 어떤 그 계급적인 차이, 그리고 그 계급적인 차이에서 오는 착취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걸 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나름대로 이 이상한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이 바틀비 이해하지 못할 바틀비에 대해서 형제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를 추상화시켜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구조 자체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찾은 답이 겨우 찾은 어떤 이해의 차원이라는 것이 같은 형제, 우리는 그 신의 어떤 품 안에서 같은 형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문제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혹은 뭐 바틀비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눈이 나빠져서 그런가? 라는 잘못된 추측을 이어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개인의 잘못, 개인의 어떤 병리적인 탓이라고 돌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 자신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틀비를 대할 때에도 최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틀비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변호사가 정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수지 맞는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존 제이콥 에스터라고 하는 당시에 정말 존재했던 대부호인데요. 자기가 이 대부호의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 걸 은연중에 자랑하면서 이 존 제이콥 에스터의 이름에서 마치 순금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변호사라는 인물이 얼마나 배금주의적인 인물인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한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변호사의 행동 그리고 사고 방식 그리고 이 필경사, 그 필경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굉장히 개인화시켜버리고 또 이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이 변호사의 사고 방식 그리고 행동은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무실에 고용된 필경사들이 겪는 그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개인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도덕성의 결핍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자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이익에 근거한 어떤 사고를 혼합해서 자기의 행동 그리고 사고 방식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가 고용한 필경사들, 그 노동자들로부터 고용주인 자기를 이렇게 유리시켜 나가죠. 변호사는 자선을 베풀면서 굉장히 선의를 바탕으로 이 피고용인들을 이해하려는 듯이 보이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자기가 고용한 이 필경사들이 왜 낡은 외투를 입고 다니는가? 왜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병증을 호소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해 자체를 결여한 인물입니다. 이 필경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터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는 본명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 자기가 고용한 이 필경사들의 본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터키의 경우에 변호사가 아까 한 환갑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환갑이 넘는 인물인데 이 변호사하고 비슷한 또래입니다. 환갑을 앞둔 인물이지만 변호사하고는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에 놓여 있는 인물이죠. 작품에서 이 터키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하루 중 정오를 기점으로 그 터키의 얼굴이 오후 내내 마치 크리스마스 날 석탄으로 가득 찬 벽난로처럼 이렇게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변호사가 이렇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이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 필경사로서의 업무 역량도 심각하게 저해가 되더라 하는 그 변호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해서 이 필경 업무를 하는 서류에 잉크 자국을 마구 떨어뜨린다거나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는데 변호사는 이 인물이 왜 이런 이 병증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기행 정도로 치부를 합니다. 별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변호사는 터키의 이러한 행동들을 기행으로 치부하면서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오전 시간에 굉장히 터키가 일을 그래도 잘 하기 때문에 이 터키가 보여주는 기행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고 월급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는 굉장히 낡은 외투를 항상 입고 다녀요. 굉장히 싸구려 선술집에 가서 항상 술을 마시고 그런 음식점 냄새를 가득 품은 그런 낡은 외투를 항상 입고 다녔는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본인 변호사 사무실의 명성에 누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뜩찮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급 코트를 선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터키가 이렇게 오후가 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것들도 좀 고치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그 기대를 하면서 선물을 했지만 사실 그 코트 하나로 터키의 그런 말하자면 신체적인 병증이 고쳐질 리가 없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투가 그를 건방지게 만든 것이다. 그는 물질적 풍요가 해가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표현에서 정말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단정을 짓는 이 변호사가 과연 선의에 가득 찬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 터키에 이어서 니퍼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필경사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니퍼스는 25살 정도 된 젊은 필경사입니다. 니퍼스도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야망이 가득 찬 인물이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에 항상 시달리는데요. 이러한 그 니퍼스의 신체적인 증상은 소화불량으로 이 작품 안에서 호명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세버리지라고 하는 이 한 연구자는 니퍼스의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산업화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의학적인 고통의 증상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 필경사들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필경 업무가 진행되는 어떤 그 속도 이런 게 작품 안에서 보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이렇게 지루하고 또 빨리빨리 또 처리돼야 되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압적이고 이런 압박스러운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터키 그리고 니퍼스 그리고 또 다른 어린 사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심부름을 주로 이 작품 안에서는 하는데요. 또 어린 소년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진저넛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본명이 아닙니다. 터키, 니퍼스 그리고 진저넛과 같은 이 직원들은 굉장히 좀 억압적인 이 체제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이 착취적인 기반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계 관계 자체에 대해서 부당함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틀비한테 그 화살을 돌려요. 이제 바틀비가 등장해서 초반에는 일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가 한 3-4일째 되는 시점부터 자기한테 할당된 업무를 거부하고 또 꼼짝하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벽만 보고 면벽 수행을 한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꼼짝하지 않은 채로 있다 보니까 어 처음에 바틀비한테 할당되었던 그 업무들이 니퍼스 또 터키한테 이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리퍼스는 돈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서 바틀비한테 간접적으로 비난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터키는 바틀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를 굉장히 두둔하기도 합니다. 또 진저넛 같은 경우에는 10대 소년인데요. "저 아저씨는 살짝 머리가 돈 것 같아요." 라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이 개인들은 변호사로 대변되는 어떤 거대한 체제에 완벽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작품에는 어느 여름날 사무실 문간에 갑자기 바틀비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 우연히 젊고 차분한 성정의 바틀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니퍼스나 터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은 너무 울그락불그락 막 자기 분에 못 이겨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예민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틀비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한 인물일 것 같아서 고용을 해요. 한 3일 정도는 고용을 한 그 직후 3일 정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필경 업무를 바틀비가 해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해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가 바틀비를 변호사의 어떤 업무적인 편의성만을 위해서 배치해 놓고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지점부터 바틀비는 "I would prefer not to.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가 바틀비를 아주 기쁘게 고용해서 그야말로 배치하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 하면요. "나는 바틀비 쪽에서 내 목소리는 들을 수 있되
그를 내 시야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높다란 접이식 녹색 칸막이를 구입했다. 그래서 그런대로 사적인 자유와 그와의 소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변호사는 이 바틀비를 굉장히 자기의 편의에 맞게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 논리에 맞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인데, 바틀비가 I would prefer not to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을 자기의 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도가 실패하고 말아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바틀비는 일을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잘 먹지도 않습니다. 거의 거식에 가깝게 뭔가를 먹지를 않는데요. 이 바틀비의 거식은 단순한 식사 거부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1850년대 뉴욕의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착취적인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뉴욕의 이 노동자들은요,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불안정한 고용 상태,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빈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겪었습니다. 바틀비가 하는 이 필경사 업무는요, 이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100다너당 4센트의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의 노동자의 일당이 1, 2달러 정도였다고 하고, 급여가, 당시 노동자의 급여가 1, 2달러 정도였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 6만 원 가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틀비가 선택한 거식이라는 그 행위는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이런 그 거식을 선택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비인간적인 노동 체제의 어떤 부조리를 몸소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바틀비가 처음부터 변호사가 일을 시키는 거, 그런 요구에 I would prefer not to 라면서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아니었죠. 처음 3일 동안은 굉장히 말없이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필사 업무를 계속하던 바틀비가 거부하기 시작한 그 일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필경사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신속하게 서류를 대조하고 검토해야 하는 종류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관례상 항상 그렇게 해왔던 그런 일들이라는 건데요. 필경 업무를 하는 누구라도 이런 일은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에 I would prefer not to,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부를 합니다.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관례,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정상성이겠죠. 그런 정상성의 호출에 바틀비는 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이 직장 내에서 그냥 하기 싫다, 불복종한다 라는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체계적인 요구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거부하는 이 점진적인 과정은 바틀비가 음식을 거부하는 과정하고도 이 평행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변호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바틀비는 나가서 식사를 하는 일도 없고, 변호사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들하고 당연히 같이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어린 소년 진저넛을 통해서 생강빵, 당시 1페니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팔았다고 작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생강빵을 사다가 먹는 것으로 연명할 뿐이다, 이걸 알게 돼요, 변호사가. 바틀비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필사 업무 이외에는 모두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필사 업무마저도 거부를 한 채로 그냥 창가에 서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붙박이로 존재하던 바틀비는 결국 불황자로 툼스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변호사가 바틀비를 면회하러 갔을 때 여전히 변호사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바틀비는 응답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눕니다. 변호사는 구치소의 사식업자한테 웃돈을 얹어주면서 바틀비한테 가장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틀비는 오늘은 식사를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 음식을 거부합니다. 바틀비의 음식 거부, 말하자면 거식 행위는 이 툼스 구치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더욱 상징성을 갖는데요. 바틀비가 끝내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집 혹은 고립을 자처하는 일을 넘어서 근대 자본주의 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치소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구속 그리고 사회적인 통제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그냥 생존 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틀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체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결국에 소멸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바틀비의 이러한 거식 행위는 단순한 생명 유지의 포기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한 최후의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거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적 저항에서 시작된 바틀비의 거부 그리고 저항은 오늘은 식사를 안 하고 싶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소멸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은 당대의 정상성이 호출하는 명령 그리고 체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바틀비는 구치소 마당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식 행위, 바틀비의 점진적인 거식 행위, 그리고 점진적인 업무 거부, 이것이 어떤 서사적으로 평행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근대 자본주의 노동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종의 서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끝내 바틀비를 이해할 수 없죠. 변호사와 바틀비가 속한 세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정상성의 세계에 기반하고 있는 변호사, 이 변호사가 가정하는 것들, 말하자면 바틀비가 나타나서 그 뒤흔들어 놓은 정상성의 세계를 이야기할 텐데요. 변호사한테는 상식적인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상사가 지시하는 일을 해야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하지 않을 거면 사무실에 머무를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바틀비는 이 모든 것들을 I would prefer not to 라고 하는 그 말로 거부하고 변호사는 이런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식선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끌어옵니다. 일하지 않는 바틀비는 사실 눈이 아픈가 보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나 보다. 기독교적인 자비로움을 가진 내가 고상하게 이해해야지. 또 자선을 베푸는 의미로 바틀비가 자기 사무실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사하는 비용을 대주겠다고도 말해보고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줄게 라고 호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틀비에게는 통하지 않는 상식들이고 가정들이죠. 변호사가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회유하는
그리고 자선 행위를 베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자인 바틀비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기제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바틀비는 변호사의 자선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노동의 거부 그리고 거식 행위를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의 통제 기제 자체를 교란시켜 버리죠. 바틀비의 선택적인 자기 소멸, 죽음 앞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아주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라고 외치면서 다시 한번 바틀비의 존재를 추상화시켜 버립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이렇게밖에 추상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바틀비가 변호사로 상징되는 체제, 착취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 체제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불꽃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입니다.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한강의 소설들을 보면 여성 인물의 섭식을 굉장히 은유적인 상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밝히기도 했죠. 2000년에 발표되었던 단편소설 내 여자의 열매에는 채식주의자로의 어떤 변주가 시작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작품 모두 여성의 신체와 내면의 변화를 먹는 거, 섭식이죠. 섭식을 매개로 드러내고 있고요. 채식주의자에서는 이러한 그 섭식을 매개로 한 인물의 변화, 이 서사가 주인공 영희의 극단적인 육식 거부, 그리고 채식, 그리고 거식으로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로 그치지 않는데요. 영희의 육식 거부는 곧 심각한 거식 증세로 이어지고 이것은 영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영희의 거식 행위는 스스로를 나무라고 여기면서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아상을 점차 상실해가는 모습으로 향해 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극단적인 육류 거부 그리고 채식, 거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단순한 식이 변화나 섭식의 장애로 볼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저항이면서 다른 존재로의 변화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2016년에 한 대담을 통해서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작가로서의 관점 그리고 입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작품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들, 말하자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결정론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둡니다. 대신에 인간성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작품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주인공 영혜를 내적 투쟁의 주체로 다시 의미화시킵니다. 이 대담에서 작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좀 단선적으로 보는 그런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하게 하면서도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 작품을 또 영혜를 읽어내 달라는 요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강 작가는 이 작품 안에서 영혜가 그 채식을 단행하고 또 거식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그 행위가 어떤 특정한 사건,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영혜가 기르던 개를 아버지가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일에 의해서 이렇게 촉발된 어떤 인과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내적인 투쟁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제가 그 대담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왔는데요.
아 작가는 이 영애라는 인물을 순결한 존재, 뭐 폭력의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해석 자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독자로 하여금 영애한테 내재해 있는 어떤 복합적인 주체성을 더 이렇게 탐색해 달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영애를 굉장히 능동적인 내적 투쟁의 주체로서 재위치시키게 됩니다. 뭐 싸우고 있는 어떤 사람, 내적인 투쟁 속에 있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은 영예의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영예의 육식 거부, 그리고 이어지는 거식을 단순한 그 피해의 결과, 혹은 뭐 미약한 저항, 이런 것들로 보기보다는 영예가 자기를 둘러싼 인간적인 혹은 사회적인 조건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 과정으로 다시 읽히게끔 하는 거죠. 작품 안에는 영혜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영혜의 목소리로 등장을 하죠. 이 영혜의 꿈은 영혜가 육식 거부 그리고 채식으로의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꿈은 단순한 어떤 뭐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영혜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 그리고 무의식이 표출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꿈을 통해서 영혜는 어, 스스로 자기 내면에도 자리하고 있는 어떤 폭력성 그리고 타자화된 자아를 직면하게 되고요. 어, 이것은 영혜가 기존의 정상성의 세계를 거부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혜의 첫 번째 꿈에 등장하는 고깃덩어리, 피, 헛간, 뭐 이런 또 낯선 자기의 얼굴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자아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품고 있던 어떤 무의식적인 불안을 드러낸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거고요. 꿈속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끔찍하고 생생한 장면들은 영예가 채식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영예가 자기 얼굴을 보는 듯 하면서도 낯선 누군가의 얼굴로 그 얼굴을 인식하는 이 장면은 정상성의 세계에서 거부된 어떤 무의식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영혜는 계속해서 꿈을 꾸죠. 이 끔찍한 꿈은 영혜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남편, 언니 인혜 그리고 형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영혜의 주변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상성의 세계에 속해 있죠. 이 정상성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공유하는 세계, 그리고 영혜의 변화는 계속해서 충돌과 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가 점점 이렇게 불안해지게끔 영혜가 만드는 거죠. 꿈을 꾼 이후의 영혜는 정말 갑작스럽게 변화합니다. 이 주변의 정상성에 속해 있는 인물들한테 굉장히 불안과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왜 도대체 저런 선택을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시금 영예를 타자화시키는 그런 반복적인 연쇄를 보여주기도 하죠. 남편의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영예의 남편은 영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색무취하고 평범하고 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말수도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예가 내 기대에 걸맞았고 굉장히 편안했으며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남편한테 유일하게 영예가 좀 의아하게 보이는 점은 볼품없는 가슴을 브래지어로 굳이 가리려 하지 않았다는 점뿐이었는데요. 순리대로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남편의 일상에는 영애가 어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는 육식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개성 없는 무색무취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심지어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 자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영애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영애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라면서 영애를 자기 질서 바깥의 어떤 낯선 존재로 유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영애의 채식, 그리고 영애가 계속해서 꾸는 꿈은 남편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약간 정신이 나갔나? 일종의 광기나 정신질환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영애는 꿈을 꾸고 나서 냉장고 속에 있는 육류, 우유, 달걀, 오징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다 버리죠. 그런 영애가 차린 식탁을 마주한 남편은 제때 밥 차려오고 본인이 원할 때 관계 하는 것에 굳이 거부하지 않던, 그러면서도 잔소리도 하지 않고 바가지도 긁지 않는 순종적이기보다는 심지어 무색무취한, 그래서 편안하게 여겼던 그 아내로서의 영애를 이제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는 비이성적인 여자로 판단해 버립니다. 영애는 사실 고기에 거부감이 별로 없었고 요리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식성을 가졌던 인물인데 이제는 채식주의자라는 아주 낯선 존재가 돼서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내성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더 이상 영애를 자기가 가정하는, 아까 변호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성의 세계에 영애를 더 이상 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기에 이릅니다. 남편이 속한 세계관 속에서 아내는 원래는 자기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어떤 요구도 없고 기존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데 영애는 그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영애가 냉장고 속 고기, 그리고 동물성 식재료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린 행위, 그리고 채식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하게 식습관이 변화했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남편이 영희한테 기대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안정적인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고요. 남편은 자기의 세계가 더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희의 채식 선언은 이런 사회적인 규범, 질서,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평범한 여자라고 묘사되던 영애는 육식 거부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정상성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죠. 이러한 그 맥락은 현대 사회에서 비거니즘, 그러니까 완전 채식이죠. 비거니즘이 직면하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 배제의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공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거니즘은 현대 사회에서 쾌락, 자연, 사회성, 책임, 실용성, 경험 과학,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망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마조이스트들로 심지어 낙인 찍힙니다. 이 웨스트우드가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떤 낙인의 구조, 사회적인 낙인의 구조라고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작품에서도 채식주의자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이 틀 그대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애의 남편이 속한 정상성의 세계는 회사 조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런 남편이 부부 동반으로 하는 식사 자리에 영애하고 이제 채식주의로 전환해 버린 영애하고 참석을 했을 때 채식주의자인 영애가 보이는 그런 행동들, 고기를 먹지 않고 겨우 뭐 김치 정도 먹는 그런 행동들은 동석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끌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그 시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영애는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시선들, 불편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그 경멸의 시선들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 남편의 아주 불안한 그 내면이 작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말하자면 규범에 순응하는 자로서의 어떤 세계를 남편이 대변한다고 한다면 그런 남편이 아내를 비이성적인 여자로 규정하고 또 그녀의 내면을, 영희의 내면을 까마득히 깊은 함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테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그랬던 것처럼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이 개인의 행위를 병리화해 버리는 사회적 메커니즘하고 그대로 겹치게 됩니다. 특히 정상성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뭐 채식 뭐 좋기는 한데 골고루 못 먹는 게 없이 다 잘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원만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발언은 이게 영양학적으로 좋으니까 뭐 채식보다는 골고루 드시죠. 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통제의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영애가 이러한 원만함, 다시 말해서 정상성의 호출을 거부할 때 남편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자기 일상과 체면을 뒤흔드는 어떤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영애의 변화는 채식주의로의 전환은 어떤 비정상적인 일탈로 간주되어서 남편의 안정된 일상을 무너뜨리는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희애가 그러니까 채식을 육식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를 띠면서 확장이 됩니다. 이 공적인 식사 자리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편의 위신을 세워줘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사회적인 웃음 혹은 맞장구 이런 걸 치지 않는 것, 이런 그 영예의 모습은 그곳에 있는 영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저항의 제스처가 됩니다. 특히 좌중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드는 영예의 응시는 앞서서 그 웨스트우드가 이야기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편견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육식 중심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무언의 도전으로 또 작용하게 됩니다. 육식을 옹호하는 식사 관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어떤 뭐 호오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속과 어떤 공감을 확인하는 의례처럼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영애가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문화적인 상징성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렇게 확장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동석자들한테는 이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경멸 어린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석자들은 채식주의자인 영애를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영애의 행동을 호기심을 가장한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육식이라는 정상성에서 영애는 이탈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죠.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채식, 그러니까 비거니즘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정신질환의 징후
뭐 비인간 동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투영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우드가 하는데요. 이러한 그 웨스트우드의 비거니즘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영해의 행위가 주변인들에 의해서 개인의 병적인 것으로 병리화되고 타자화되는 과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이러한 영해의 거부는 역으로 말하면 정상성 규범 내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약탈적인 소비로서의 육식, 사실 인간이 육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약탈적 소비 질서로서의 육식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해의 거부, 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배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작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영예의 육식 거부로 인한 본격적인 갈등은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가족 식사 이전에 남편이 회사 상사들하고 부부 동반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그런 공적인 체면이 깎인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질서, 규율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영애는 또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라고 선언하죠. 아버지가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에 이어서 영애가 그 과도로 자기 손목을 긋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아버지의 폭력이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억압적인 규율의 작동, 이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라면, 이걸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가족 식사 자리 그 자체는 이런 폭력적인 규율이 작동하는 장소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영예가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는 그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질서 그리고 규율 그것이 내포하는 폭력을 해체하려는 어떤 상징적인 거부 행위라고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예가 자해 사건을 일으키게 돼서 입원을 하게 되죠. 영예의 어머니가 흑염소를 고아서 영예한테는 그냥 그 약재 달인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흑염소를 고아서 한약을 지어다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영예는 한약을 모조리 다 개워내고 남아있는 한약도 다 내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걸 보고 어쩜 이렇게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몰라주냐라고 하면서 이 약이 얼마짜린지 아느냐, 얼마나 부모가 고생해서 이거를 너한테 가져왔는지 아느냐, 어쩜 그렇게 뭐 이렇게 딸로서 무심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영예는 저 여자가 왜 우는지 나는 몰라 라고 할 뿐입니다. 사실 흑염소 달인 그 한약은 어머니의 사랑, 돌봄 이런 걸 상징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영희에게는 정상성의 경계 내로 이 영희를 복귀시키려는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폭력적인 호출의 매개체입니다. 어머니가 영희한테 흑염소 한약을 먹이려는 행위는 폭력적인 소비 체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육식과 마찬가지로요. 그 일부로 딸을 치유의 대상으로 또 소비하려는 시도로 읽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예는 한약을 모두 토해내고 어머니의 눈물에 공감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성의 세계로 자신을 호출하는 가족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이 가족의 식사 장면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이 가족 식사 장면은 제가 그 거식증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금 아이에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어 섭식 장애의 주요 원인이었죠. 가족 형태의 변화 하고 연결지어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식 증세가 폭식 어 어떤 폭식증 발작이 일어나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뭐 불안해한다 이런 식으로 자크 마이어가 분석하는 것으로 이 거식증이 귀결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영해는 좀 일반적인 거식 증세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크 마이어에 따르면 거식 증세라는 것은 사실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망하기 때문에 육체를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영해는 이러한 그 맥락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해가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식으로 상징되는 타자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영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육식을 거부하는 것에서 아주 극단적인 채식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에서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인간처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나무로 여기면서 나무처럼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빗물을 받고 그런 존재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제가 그 작가가 한 내용을 좀 보여드렸었죠. 거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해는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로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해가 그 끔찍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그 과정에서 그 꿈속의 영해는 누군가에게 가하는 폭력의 어떤 그 직접적인 주체가 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를 물었던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랬던 스스로를 기억하기도 하죠. 한강 소설의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 비상식, 정상, 비정상 혹은 뭐 폭력, 비폭력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재단되는 이분법이 사실은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포착한 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지점이 바로 한강 소설이 보여주는 굉장히 빛나는 문제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육식 거부에 이어서 거식 증세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영해가 또 생각을 하죠. 영해의 그 내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손, 발, 새치, 혀와 달리 아무것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채식을 하게 되고 또 거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가슴조차도 너무나 야위어가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카롭게 야위어가는 영해의 가슴이 거식을 하기 때문에 신체가 쇠락해 간다, 뭐 소멸해 간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역시도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예의 몸은 소비의 대상이면서 또 매개체로 작동하는 현대사회의 폭력적인 구조를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육식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채식을 이어가고 또 그것이 거식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식물적인 존재를 열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몸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로서의 소비 구조를 해체하려는 어떤 영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단편이죠. 나무불꽃은 언니 인혜의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혜를 통해서 그려지는 영혜와의 관계에는 작품을 통틀어서 폭력과 정상성의 문제를 아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니 인혜는 정신병원을 빠져나온 영혜가 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숲을 바라보는데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인혜한테는 그 숲이 그냥 어두컴컴한 공간 정도로만 인식이 됩니다. 인혜는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굉장히 싹싹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런 자기와는 다르게 영혜는 뭔가 어릴 때부터 동생이고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마음을 읽기가 어려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선량함, 안정감, 또 침착함, 살아간다는 게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태도, 이것이 인예를 묘사하는 어떤 표현들이라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의 손찌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순응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인예도 사실은 알고 있죠. 영예는 그걸 고지식하게 다 그냥 받아들였던 것에 반해서 인예는 굉장히 정상성의 틀 안에서 폭력과 억압을 피해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터득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인예의 이러한 수능적인 태도는 영예가 몽고반점에 보면 그 형부 인예의 남편하고 관계를 맺죠.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파국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폐쇄병동에 갇히게 된 영혜를 유일하게 돌보는 인물이 영혜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영혜는 영혜를 돌보는 인혜의 묵묵한 이 책임감 그리고 성실의 관성에 가려진 것은 영혜를 영영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영혜를 시설에 가두고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사회생활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꾸려가는 그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면서 정상성의 궤도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인희의 어떤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인희도 알고 있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죠. 영희가 좀 상태가 호전됐을 때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를 권하는데요. 인희는 이걸 거절을 합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진창의 삶에 빠져 있는데 영희는 뭔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다른 영역으로 가버린 그 사실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영희는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음을 강제로 주입을 하고 또 약을 투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희가 육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극단적인 채식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음식 자체를 거부하게 된 것은 반복적인 꿈, 그러니까 자기 역시 육식으로 은유되는 폭력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이 작품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병원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언니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혜의 남편이죠. 영혜의 형부는 이걸 좀 이해하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 것 같기는 한데 몽고반점에서 어 영예를 보고 어떤 궁극의 생명력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이 형부는 그것하고 이렇게 교접하기를 욕망하는데 어 영예하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하고 형부는 그 이내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영예가 자기가 육식을 거부한 원인이 되는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형부도 결국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형부 또한 영예의 꿈이 상징하는 그 폭력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이걸 소비하고 이용하려는 또 다른 폭력적인 행위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이 강의에서는 형부가 등장하는 몽고반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뭔가 기회가 된다면 이 형부라는 인물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영희는 자신을 정상성의 세계로 호출하려는 가족과 또 사회적인 요구에 맞서면서 정상성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어떤 정체성, 나무가 되는 것을 스스로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합니다. 영희의 거식 행위는 이러한 폭력적인 질서와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려는 궁극의 저항 행위이지만 이것은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억압적인 장소의 영예를 더욱 고립시키는 어떤 아이러니를 낳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예가 이렇게 분투하는 것은 단순히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더 그 정상성의 범위 그 시선에서 보면 악화가 된 영예는 폐쇄 병동 창문의 그 촘촘한 창살 사이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아 보인다고 해요. 폭력적인 착취나 도살, 그리고 육식의 소비가 존재하지 않는 나무의 세계로 가고 싶어 해요. 끔찍한 이미지들로 가득했던 영희의 꿈은 이제 물구나무 선 자신의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손에서 뿌리가 돋아나고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는 어떤 일종의 계시로 바뀌게 됩니다. 영애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동물, 뭔가 타자를 해쳐야만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를 원하고 오로지 몸의 햇빛과 물을 맞으면 살 수 있는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은 도사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육식 이전에 먹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그 다른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영해는 인간이 먹는 주체로서 다른 생물에게 가하는 폭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고요. 이걸 인간관계의 폭력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틀비 이야기를 다시 잠깐 하면 변호사가 바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형제를 운운하면서 앞세우는 듯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영예가 나무들은 다 형제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강연은 두 허구의 인물이 거식증이라고 하는 유사성을 보인다는 좀 단순한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대와 국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질서에 어떤 호출에 저항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불편함을 주는 두 인물에 대한 분석으로 점점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었는데요.
멜빌의 바틀비 그리고 한강의 영해는 모두 그들 자신의 외부의 해석 그리고 반응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고 또 외부로부터 그들의 정상성의 가치에 이렇게 끼워 맞추도록 요구당하고 호출당하지만 이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거부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는 외부 질서의 규범에 의해서 해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바틀비가 그렇죠. 심지어 해석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예가 그런 것처럼요. 바틀비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의 해명을 피해버리고요. 타인한테 그 의도를 읽히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바틀비의 침묵 그리고 수동적인 저항은 바틀비를 외부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가해한 존재로 남게 하죠. 반면에 영해는 정상성의 세계의 그 시선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 다른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영해의 저항은 굉장히 단호하게 외부의 해석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기의 결정과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외부의 시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영해와 바틀비, 바틀비와 영해 이 두 인물이 주체성을 지키는 그 방식이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리를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그리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19세기 중반 미국 그리고 21세기 한국이라는 정말 전혀 다른 시공간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문학 텍스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들이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저항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사성을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각 작품의 주인공인 바틀비와 영해는 근대 자본주의적인 노동 체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육식으로 상징되는 정상성의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거식증이라는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소멸의 결말에 이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갖고 있죠. 바틀비와 영해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저항적인 주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사회적인 해석 자체, 그 해석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주체로 저는 이 강연에서 두 인물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 거부라는 형태가 그 정상성의 세계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주체적인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하나의 문화적인 장치, 정치적인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자 했고요. 바틀비하고 영해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착취적인 자본주의, 또 육식이라는 약탈적인 소비, 그리고 폭력으로 상징되는 기존 사회의 억압에 대응을 하면서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어떤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주체성의 창조를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서사를 형성해내는 그런 인물들이고 또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인물의 이런 저항이 단순히 자기를 소멸시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로의 변모, 그러니까 정상성의 체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의 변모를 통해서 새로운 주체성과 자유를 모색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